안녕하십니까.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행정법은 사실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저희 법대 다닐 때도 그 민법, 상법 이런 사법들과 헌법, 행정법 이런 공법들을 비교했을 때 공법의 좀 난이도가 분명히 좀 있지요.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에서도 2차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만큼 행정법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접하는 사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행정법 안에는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법에, 그러니까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을 논의하는 절차법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업은요. 일단 우리 지금 시험 과목 자체가 쟁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부분을 일단 좀 빼고 바로 쟁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 행정법 그 기본 내용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무사 1차를 합격을 하시고 바로 2차로 지금 들어오셨죠? 2차 들어오셨는데 기존에 쟁송법을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처음 본다라고 하는 분들, 행정법도 어려운데 쟁송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그 강의도 기존과 달리 인문 강의해서 인문 강의 우리 10회에 걸쳐서 여러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를 개설을 했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강의를 인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일단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10강이니까 한두 번 듣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죠. 법을 전공 안 하신 분들, 전공했더라도 행정법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기본 내용, 실체법의 내용을 좀 알고 분명히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쟁송이 좀 빨라져요. 쟁송은 사실 수학 공식 대입해서 답이 나오듯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단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내 것이 되려면 실체법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공식을 대입해도 답이 나오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인문 강의를 듣고 이 수업에 들어오시길 일단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또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핵심 이론 강의가 지금 3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20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핵심 내용들은 계속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쟁송이라 절차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체법적인 내용, 인문 강의에서 빠졌던 실체법적인 내용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강의가 이렇게 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수업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해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할 것은 암기를 꼭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법은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면 점수가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정 그 수준까지는 열심히 여러분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은 좀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좀 이겨내셔야 돼요. 나만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행정쟁송은 일단 과정은 누구나 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일단 그래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OT인데 인문 강의에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 법은요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이제 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법하면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네. 공법이 있습니다. 사법과 비교되는 법으로서 공법이 있는데 공법은 국가와 국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이 그림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국가 등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가, 지자체, 국가기관관, 권력기관이 나옵니다. 권력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맞은편에 우리 국민이 있죠. 크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국민과 국민,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이걸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공법 영역.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이라고 했죠. 사법. 네. 우리 행정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이제 몇 번 보셨으니까. 자, 그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 행정기관은, 권력기관은 법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법의 핵심은 작용입니다. 어떤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을 크게 우리가 보면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비권력작용은 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권력작용이죠. 권력작용인데 권력작용을 다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수익적 작용도 있고 침익적 작용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데, 권력적 작용이 중요한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작용들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권리 침해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은요, 권리 침해 당했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구제 수단이 나오는 것이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 구제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쟁송. 네, 권리 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 쟁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 우리 쟁송의 개요하면 개인과 국가 등 이 관계를 놓고 보면요. 국가 등, 자, 여기에서 작용을 하겠죠. 작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작용이라고 했죠. 이 권력작용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개인이 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권력작용 때문에. 대표적인 권력작용하면 행정처분입니다. 이 권력작용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우리가, 네, 물론 이제 행정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소송인데요. 소송 중에서도 이 처분에 불복해서 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작용이 아닌, 일단 그 외 법 집행으로 해서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 피해를 주었을 때, 그러면 그 권력작용이 아닌 이것 때문에 피해를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자,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외의 것 이렇게 정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당사자 소송하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지위를 다투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추려 볼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은 돈을 달라 할지 아니면 지위를 다투는 것과 관련된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었고, 여기 여러분 국가 등 권력기관을 우리가 자세히 나눠서 보면요. 국가 등에는 국가가 있고 크게 공공단체가 있고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하면 대표적으로 지자체,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용조물 법인. 우리 입문과정에서 다 했었죠. 몇 번 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조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뭘 용조물이라고 했죠? 인적, 물적, 결합체. 인적, 물적, 결합체를 우리가 용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와닿지 않죠? 인적, 물적, 결합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랄지 병원이랄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도서관, 병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만 생각납니까? 아니죠. 건물 플러스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이 생각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인적 플러스 물적이 같이 쉽게 말해서 떠오르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용조물이라 하고요. 그게 이제 용조물의 법인격을 부여한 이것을 우리가 용조물 법인이라 하고 이게 권력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공단체를 다시 한번 보면 지자체가 있고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용조물 법인이 있다. 이 종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어려운 것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외우시든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틀이거든요, 틀. 네. 자, 구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국가 등은 법령을 적용을 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적용해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특정인의 어떤 감정, 특정 단체의 어떤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작용을 한다?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임의대로 집행되는 거, 이거 우리 법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우리 행정법은 법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이다? 무효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쟁송의 흐름입니다. 국가 등이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내지는 그 외에 어떤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작용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구제 수단이 나와야 되겠죠. 구제 수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먼저 행정심판이 나오고 행정소송이 나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삼권 분립하면 행정입법, 사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행정심판까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행정입법, 사법 중에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이니까요.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 요거 예전에 했던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요거 따져보는 제도를 우리 행정심판 제도로 합니다.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도 행정심판까지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 나는 승복을 못하겠다 하면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 법원에 들어가서 판단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행정, 그 뒤에는 자, 사법이 되는 것이죠. 사법. 네. 왜 행정심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많은 행정사건들이 자, 사전 걸러주는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민사와는 또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폭증으로 업무가 지금 마비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업무 폭증을 사법부의 업무 과중을 피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는 한번 한번 시정을 하자. 그러니까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한 10건의 행정심판이 이렇게 청구되었다. 10개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전부 기각됐다 칩시다. 기각. 청구한 사람, 우리 일반인의 청구가 기각이 된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패한 거죠. 패한 건데, 자, 기각되었을 때, 그러면 이 기각된 것 중에 몇 건이나 이렇게 넘어갈까요? 한 건이나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대개는 우리 일반인들은 내용이 그렇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수긍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건이 여기에서 자, 문제되었지만 넘어가는 것은 한 건, 내지는 2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의 그 일은 그만큼 이제 좀 덜해지는 거죠. 업무 과정은 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있어도 사실 업무가 좀 많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네, 행정심판을 이렇게 두고 있고, 다시 한번 보면요, 처분 등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늘 이렇게 가는 건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해서 꼭 가는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또 볼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안 작성할 때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시된 그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쟁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 그 쟁점을 여러분이 논점을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논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설이나 판례를 여러분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요. 이걸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학설 판례 입장을 이 사안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한 다음에 여러분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론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입니다.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논점 잡고 학설 판례 쭉 해서 사안 적용했는데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쭉 시작했는데 결론은 적법을 전제한 결론을 낸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마이너스죠. 감점입니다. 네. 그래서 틀리더라도 일단 논리적인 일관성,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로 쭉 이 글을 이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법안 작용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법안 작용 때문에 당한 피해,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죠. 이에 비해서 적법한 작용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이때는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때는 손실을 보상하라.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 소대 시작할 때는 자, 이 법을 전제한 손해배상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끝에 가니까 갑자기 적법을 전제한 손실보상으로 끝맺음을 해버린다 하면 논리가 틀어지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 조심하시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자, 집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